그날 밤 일리는 정말 바다로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도망친 걸까요? 해고 통보를 받은 뒤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 여행이었는데요. 조나정에게 이번 여행은 도망이자 숨 고르기였습니다. 조나정은 친구들과 함께 바다로 향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해고라는 단어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고 다시 무너진 자존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조나정은 웃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고민을 내려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만큼은 생각하지 말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는데요. 인생은 늘 그 말을 비웃듯 돌아가곤 합니다. 여행 첫날 밤 술기운이 조금 오른 자리에서 이일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던 이일리는 괜찮은 척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일리는 상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상규가 아이를 원한다는 말, 그리고 그 말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조나정은 이일리의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일리는 너무 차분했고 너무 담담했거든요. 마치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정아, 나는 왜 이렇게 숨만 쉬고 사는 기분일까? 이일리의 이 한마디가 조나정의 마음을 세게 때렸습니다. 조나정은 이일리를 위로하려 했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가볍게 말했다가 이일리의 상처를 더 건드릴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구주영 역시 이일리의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구주영은 이일리가 지금껏 보여준 강한 모습 뒤에 얼마나 큰 불안이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일리는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이일리는 창밖의 바다를 오래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파도 소리는 이상하게도 이일리의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일리는 상규의 얼굴을 떠올렸고 상규가 아이 이야기를 하며 보였던 기대에 섞인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일리를 잠식해갔습니다. 그 생각은 어느새 죄책감으로 변했고 죄책감은 스스로를 밀어내는 힘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나정은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이일리의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요. 처음엔 잠깐 산책 나간 거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일리는 돌아오지 않았고 조나정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주영도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고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번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바닷가에서 이일리의 모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일리의 모자를 손에 쥔 순간 조나정은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그 모자는 분명 어젯밤 이일리가 쓰고 있던 것이었고 바닷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조나정은 머릿속이 하얘졌고 설마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는데요. 아무도 그 말을 끝까지 내뱉지 못했습니다. 구주영은 침착하려 애썼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고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소식은 곧 상규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변상규는 이일리의 실종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이겠지, 오해겠지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일리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규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이일리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렸고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 이야기만 안 했어도라는 후회가 상규를 집어삼켰습니다. 상규는 즉시 바다로 내려왔습니다. 바닷가에 서서 이일리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대답은 없었고 파도 소리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상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일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는지를요. 상규는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라는 자책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됩니다. 조나정은 자신이 여행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조나정은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걸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나정은 다시 한번 인생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구주영은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주영은 이일리가 단순히 충동적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일리는 계획 없이 움직일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구주영은 이일리가 남긴 말들과 행동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이일리가 어쩌면 누군가를 피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의심은 이야기의 또 다른 갈래를 만들어내는 씨앗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무너집니다.
상규는 죄책감에 잠식되어 자신을 벌하듯 잠도 자지 않고 수색에 매달렸고, 조나정은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주영은 이 상황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이일리가 남긴 흔적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영은 이일리가 최근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상대는 상규도 친구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첫 번째 큰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이일리가 자발적으로 사라졌을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모두의 감정은 더 복잡해집니다. 만약 이일리가 스스로 선택한 실종이라면 그 선택을 막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조나정은 그래도 우린 친구잖아라는 생각과 그래서 더 모른 걸지도 몰라라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또 한 번 방향을 틉니다. 수색 도중 이일리가 머물렀던 숙소 근처에서 이일리가 남긴 메모가 발견되는데요. 메모에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잠깐 쉬어가고 싶어. 이 문장은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더 큰 불안을 불러옵니다. 쉬어간다는 말은 돌아오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사라지겠다는 의미일까요? 상규는 그 메모를 보고 무너집니다. 상규는 자신이 이일리에게 쉬어갈 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하게 됩니다. 상규는 이일리를 찾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동시에 이일리가 원했던 것이 정말 발견인지 거리두기인지 알 수 없어 괴로워합니다. 이 갈등은 상규의 내면을 깊게 파고들며 인물의 감정을 한층 더 입체적으로 만듭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이야기는 회복과 상실의 경계에서 흔들립니다. 조나정은 이번 일을 통해 자신이 해고 이후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조나정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지만 그 용기는 기쁨이 아니라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주영은 이일리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찾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단서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일리를 본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그 제보는 바닷가가 아닌 전혀 다른 지역에서 나옵니다. 이 소식은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또 다른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이일리는 정말 살아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까요? 이야기는 분명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멈춥니다. 이일리의 선택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상규의 죄책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나정과 주영 역시 이 사건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생은 없으니까라는 제목처럼 이들은 모두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일리는 어디에 있는지, 돌아올 것인지, 돌아온다면 어떤 얼굴로 돌아올 것인지. 그 답은 아직 남겨진 채로 인물들의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상태로 다음 회를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